청약이 무조건 운인가? 근데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. 네. 내가 실력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청약 강의도 있을 텐데 그럼 청약이라는 거는 뭐예요? 청약이. 청약이요. 네. 요즘에 뭐 재개발 재건축 많이 하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 일반 분양이라는 거 하죠. 예. 네. 조합원들의 입주권과는 별도로 네. 이제 청약 아파트 청약이라는 걸 해서 당첨이 되면 그 당첨된 사람이 갖는 권리를 이제 분양권이라고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청약이라는 게 아파트 들어올 사람들을 추첨을 통해서 뽑는 게 청약이에요. 그렇죠. 예. 그래서 아니 요즘에 제가 베니아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관련된 내용을 찾아봤어요. 그 무주택자가 절대로 집을 사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또 어떤 분들은 무주택자는 지금 집을 사야 된다 무조건. 근데 어떤 분들 또 베니아 선생님은 무주택자는 지금 집을 절대 사면 안 된다.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어요. 그럼 왜 그 청약과 그게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. 그 유튜브 썸네일만 보면 네. 무주택자 집을 사면 안 된다고 했는데 거기 네. 조그맣게 써 있는 게 무주택자는 청약이지 이렇게 써 있거든요. 네네. 그러니까 무주택자라면 청약을 통해서 취득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네. 예,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의미에서 네.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. 기존 주택을 절대로 사는 것보다는 예. 청약을 하는 게 훨씬 낫다. 그렇죠. 뭐 아시겠지만 청약이 뭐 절대 수익이나 뭐 수익률 측면에서 뭐 일반 매수, 경공매보다 조금 더 유리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뭐 자격 조건이 된다라고 하면 네. 예, 청약을 노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죠. 청약이 일반 매매하는 것보다 심지어 경매보다도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죠. 그렇죠. 뭐 아시겠지만 분양가 상한제나 뭐 허그에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네. 뭐 신축 아파트 가격이 주변 구축 아파트 시세보다 더 못 미치게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. 뭐 당첨 즉시 몇 억의 차익이 또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기다린 만큼의 보상을 충분히 받고도 남을 수 있는 게 이제 청약이죠. 근데 청약 되기가 사실 청약 되면은 요즘에 뭐 로또 된다고 뭐 맞아요. 그런 얘기를 네. 막연하게나마 좀 네. 들어봤는데 그러면 그거를 되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어렵죠. 그래서 네. 뭐 제가 무조건적으로 청약을 하시라, 무조건 청약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네. 이제 가족분들과 상의를 해보셔가지고 우리 상황에서 정말 이게 청약하는 게 맞을지 뭐 일반 공급 가점이나 특별 공급 뭐 소유 유무나 네. 이런 걸 따져봐가지고 기존에 뭐 당첨됐던 커트라인과 비교해서 확률이 있겠다라고 하면 네. 도전해 보시는 거고 아무래도 그게 아니다. 반면에 내가 다주택자고 네. 또 자금에 또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그냥 프리미엄 매수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죠. 프리미엄 매수라는 거는 피 주고 산다는 얘기죠. 맞죠. 예. 그냥 분양권을. 네네. 근데 분양권을 다주택자가 피를 주고 사게 되면 네. 그거는 결국 입주 때까지 가져가야 되지 않아요? 그렇죠. 왜냐면은 이제 뭐 분양권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세금이 세잖아요. 그렇죠. 예. 예.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분양권이 그 전매가 조금 자유로운 편이어서 네네. 예, 뭐 단기간에 뭐 사고 팔고가 조금 더 많았는데 네. 정부에서 이제 그런 투기 수요를 막고자 이제 전매를 막았죠.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로. 네네. 근데 사실을 제가 많은 투자를 해보니까 느낀 게 결국에 안 팔고 보유하는 게 가장 큰 수익이더라고요.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네. 뭐 전매가 안 된다 하더라도 네. 결국에는 새 아파트는 입주하고 한 4년까지도 꾸준히 오르거든요. 왜냐하면 네. 그 주변으로 이제 상가나 이런 것도 다 생기잖아요. 차츰차츰 처음에는 공실이었다가 네. 그러니까 뭐 굳이 팔 이유가 없는 거죠. 예. 자, 그러면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. 네. 내가 30대예요.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을 만한 가점은 그게 있잖아요.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? 한계치가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뭐 아무리 특공을 노린다 그래도. 그렇죠. 그러면은 내가 되는 것들을 내 상황에서 나 정도면 당첨되는 거를 계속 찾아가다 보면 결국 엄청 바깥쪽까지 밀려난단 말이에요. 그렇죠. 그럼 그걸 청약하는 거랑 아니면 내가 영끌을 해서 좀 더 상위 입지를 사는 거랑 비교를 했을 때 네.
어떤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세요? 사실 많은 분들이 서울의 아파트를 한 채 갖는 거를 네. 많이 로망으로 생각하시죠. 그런 분들도 있죠. 네, 예. 그래서 그 경기도 지역에 청약이 나와도 나는 그냥 서울이 갖고 싶어라는 생각으로 네, 네. 예, 아예 넣질 않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. 뭐 이게 고가점자나 아니면 좀 자격이 되시면 당연히 한 번에 서울에 진입하는 게 좋은데 네.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30대 분들은 뭐 가점이나 자본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잖아요. 네. 그래서 저는 뭐 수도권, 서울 이외에 수도권 한번 거쳐서 네. 서울로 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. 어. 네,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끌을 하는 거는 현재 시세에서 네. 앞으로 더 오를 걸 기대하고 사는 거고 그죠. 그다음에 뭐 수도권은 현재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서 산 거기 때문에 네. 일단 안전마진 차원에서는 많이 나뉘잖아요. 네. 그래서 저는 한번 경기도를 찍고 어. 서울로 가는 게 낫다. 그러면 좀 내 가점 수준에서 좀 아웃사이드 지역을 사더라도 네, 그거를 신축을 사는 게 낫다. 그렇죠. 그리고 이게 영끌을 하면 그 매달 또 발생하는 이자들이 있잖아요. 네, 네. 그것도 무시 못 하거든요. 부담도 되고 네. 그리고 뭐 절대 가격이 뭐 좀 적을수록 나중에 뭐 9억이라는 비과세 맞추기도 네. 좀 수월하고 해서 저는 한번 거쳐서 오시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. 3, 40대 분도 좀 9억을 맞추기. 9억 이하로는 비과세가 네. 되니까. 네. 그 1주택자만. 그렇죠. 그렇죠. 그 이런 건 어때요? 아까 무주택자 이 문장을 좀 분해를 해보면 네.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것보다 청약을 하는 게 낫다 하잖아요. 그러면 무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.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텐데 네. 무주택자라면은 청약 시장에서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까? 무주택자 사실은 이제 정부가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지를 한번 보면 이게 왜 유리한지를 알 수 있는데 네. 정부가 뭐 택지나 아니면 3기 신도시나 이제 분양을 하고자 하잖아요. 네. 근데 그 분양 공급하고자 하는데 그 우선권은 무주택자 그리고 뭐 신혼부부 네. 생애 최초 뭐 이렇게 뭐 어떤 나라에 특별한 기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주택을 처음 취득하는 분들에게 네, 네. 기회를 주고자 하고 앞으로도 그런 기조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네, 네. 그래서 이제 무주택자라고 하면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이 뭐 신혼부부 뭐 결혼을 하셨거나 하실 거거나 네. 아니면은 주택을 그간에 한 번도 취득해 본 적이 없어서 네. 이제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또 되시는 분들도 있고 네, 네.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아직 결혼하진 않고 내가 또 미혼이고 한다면 또 LH나 뭐 SH에서 공과주택이라는 것을 또 매각하는 경우도 있어요. 네. 무주택이기만 하면 이제 온전히 추첨으로도 하기 때문에 잘만 찾아보면 기회는 정말 많다고 생각해요. 실제로 베니아님도 처음에 주택 취득하실 때 청약부터 시작하셨어요? 그렇죠. 그래요? 네네. 어. 저도 이제 경매와 청약을 동시에 진행했거든요. 네네. 근데 이제 저희 배우자가 그 중소기업을 다녀서 네. 이제 특별공급 자격이 됐어요. 네. 근데 제가 그 청약하려고 하는데 그때 집이 한 채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급히 팔고 네. 그 다음에 중소기업 특별공급을 넣어서 당첨이 돼서 그걸 이제 취득을 했죠. 그럼 그렇게 1주택이 있으면은 청약할 때 훨씬 더 불리해진다는 거죠? 그렇죠. 이게 청약 제도가 조금씩 바뀌는데 네. 현재는 이제 무주택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되어 있죠. 그럼 주택 가지고 있으면 파는 게 나을까요?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네. 내가 판 주택을 팔고 나면 고스란히 사기는 좀 힘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네. 파는 것은 좀 주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파는 거는 주의해라. 네, 오히려 추가 매수해서 이제 뭐 네. 갈아타기 하는 건 괜찮으나 네네네. 파는 건 그러니까 1주택을 포기하고 무주택이 될 정도의 프리미엄은 아니고. 물론 네. 그 나의 주어진 상황을 봐야겠지만 네. 어쨌든 주택이 한 채 있다고 하시는 거는 무주택 기간에서는 뭐 보장을 받을 수 없으니까 네네. 아마 더 점수가 높진 않을 거고 네네. 그래서 다시 무주택으로 돌아가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? 그러면 그런 분들은 차라리 피 주고 사는 게 낫다. 그쵸, 예. 분양권 시장으로. 그렇죠. 분양권 같은 경우는 주택 수에 이제 들어가나요? 네,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는 네. 주택 수에 포함이 돼서 네. 중과에 영향을 주죠. 그 보유세에도 영향을 주나요?
보유세에는 영향을 안 주고 네. 취득세와 이제 양도세 중과할 때는 영향을 주죠. 그러니까 이 분양권을 취득할 때는 얘가 주택이 아닌데 취득세가 없잖아요. 그쵸. 그 자체는 네. 그간에는 없었는데 네. 이제는 기존에 내가 1주택이 있었고 네. 신규로 올해 분양권 하나 취득하면 네. 이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죠. 예를 들어서 음. 제가 한 채 조정 지역에 집이 한 채 있었고 네. 최근에 뭐 조정 분양권 하나 받았어요. 네. 그러면은 그게 이제 8%의 취득세를 입주할 때 내는 거죠. 그 입주할 때 내는 네, 거죠. 맞아요. 네. 그러니까 내가 취득 시점에 다주택이면 입주 시점에 무주택이더라도 취득 시점에 취득세율을 이때 적용받는 거죠. 맞아요. 네. 그러니까 그런 점은 좀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고려를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. 네. 그러면 이거 무주택자 분들은 청약이 무조건 제일 좋은데 그 이미 1주택 있는 분들은 그럼 어떤 게 좀 좋은 방향일까요? 생각하실 때 만약에 내가 1주택자야. 그러면 베니아님이라면은 어떤 방식을 취하시겠어요? 저는 일단은 네. 그 주택을 팔아서 무주택자가 된 다음에 네. 다시 전략을 펼치는 거는 지금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네. 네.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. 조금 더 자금을 모아서 갈아타기 할 수 있는 그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이런 식으로 하거나 네. 아니면 정말 뭐 기존 주택을 뭐 어느 정도 충분히 올랐다라고 생각해서 네.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거. 그래서 한 2주택까지 마련하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.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. 분양권이 내가 1주택이 있으면 분양권 하나 사면 입주할 때 8% 적용받는다 그랬잖아요. 둘 다 조정이면. 근데 내가 처분 조건부로 하려고 해도 분양권은 아직 집이 아닌데 네. 이거를 취득하고 처분을 해도 그러면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?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분양권이 되게 주택수로 들어간다니까 애매한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. 그러니까 그 집이 분양권이 지어지고 나서 뭐 네. 6개월 내지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거죠. 그 서약을 이제 계약할 때 쓰거든요. 만약 그렇게 되면은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가 되는 것도 내가 처분 조건부로 하게 되면 취득세에 대해서 중과를 안 받잖아요. 취득세는 적용을 받죠. 취득세는 처분 조건부로 해도 중과를 받나요? 네, 그거는 이제 당첨될 때 네. 내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서 당첨될 거냐, 네. 그렇지 않냐 그거고. 네, 네. 이제 그 분양권을 받았다 치면 등기를 칠 때는 이제 무조건 8%구나. 심지어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그 주택을 판다 하더라도 네. 이제 8%죠. 와, 아니 그러면 구축 매매할 때도 그래요? 그렇죠, 똑같죠. 똑같은데 구축 매매할 때는 내가 처분 조건부로 1주택 가지고 있으면 2주택 때 취득할 때는 기본세율 적용받지 않나? 근데 이제 그게 1.1%? 또 일시적 2주택 네, 일시적 2주택으로요. 그걸 그렇게 계산을 하면 네. 그건 일반세율로 적용받죠. 그러니까요. 네. 근데 분양권은 그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. 그것도 아마 적용은 될 건데 그 네, 기간 네. 안에 들어오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. 내가 무주택으로 살았어요. 그러다가 청약을 했는데 계속 떨어져. 그러면 많은 다른 전문가분들의 제안 중에 이런 게 있어요. 청약을 계속 하지 말고 그냥 기존 주택을 사라.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사실 그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네. 청약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계속. 네.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. 네, 네. 그래서 본인 상황에서 네. 정리를 해보는 거죠. 지금 현재 우리 가점이 몇 점이고 자금도 얼마나 되는지 또 확인해보고 네. 그리고 이제 청약할 때 특별연금 유무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자녀 계획도 좀 생각보다 많이 중요하거든요. 네. 왜냐면은 자녀 한 명당 또 5점씩 올라가기 때문에 네. 뭐 그런 계획을 미리 세워 놓으신 분들도 있잖아요. 네, 그죠, 그러니까 그죠. 그런 거에 따라 또 부모님과 같이 부양해서 살 수도 있고. 네.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가족이 어떻게 이제 세대원이 구성이 돼서 살지 이런 걸 조금 대화를 많이 해봐야 청약이 우리한테 유리할지 네. 그렇지 않을지를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거 청약 집 때문에 가족 회의를 해야 되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와이프랑도 얘기를 해야 되고, 저는 남자니까 와이프라고 하는 거지만 와이프랑도 얘기해야 되고 양가 부모님 중에 이제 무주택이신 분들이 있으면 합가를 해서 우리가 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. 그렇죠. 그죠. 그렇죠. 야. 초반에는 가족분들의 네.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. 아무래도 네, 네, 뭐 네. 육아부터 자금부터 네. 여러 가지.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할수록 좋은 방안이 생기는 것 같아요.
부모님 집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 빨리 처분하시고 그렇죠. 뭐 그렇죠. 네, 여러 합가로 가지. 들어오고 뭐 네. 지방에 계시면은 뭐 전입 여기다 하고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가점을 높일 수 있는 가점은 다 높이는 게 일단은 그렇죠. 그게 그 자체가 돈이 되네요. 그래서 저는 네. 초반에 투자 처음 할 때 돈이 없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합가를 했어요. 아 합가해서- 실제로 네, 그래서 육아에서도 도움을 좀 받고 네. 그리고 자금적으로도 전세금을 빼서 이제 음. 투자금으로 이제 눈덩이가 네. 처음에 뭉쳐지긴 되게 힘든데 그죠. 한번 뭉쳐지기 시작하니까 네. 그때부터는 좀 수월하더라고요. 아 그러면 이거 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여쭤보고 싶은데 청약이 당첨이 될 청약강 관련해서 저희가 컨텐츠를 다루면 항상 댓글로 그런 게 남겨요. 돈이 있어야 청약을 받지. 내가 계약금도 못 내는데 요즘 분양가가 뭐 아무리 분양가 상한제 있다고 해도 일반 분양이 뭐 상당히 그래도 몇 억씩 되잖아요. 그거의 10%는 내가 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내가 목표로 하는 지역이 있다면 돈을 어느 정도로 모아야 될까요?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청약을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. 그거에 대한 현실적인 금액. 현실적인 금액이요. 네. 일단 그 분양 아파트 청약이 돈이 뭐 예를 들어서 5억이면 네. 뭐 5억이 전부 다 현금으로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그렇게 약간,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. 있죠. 네. 그래서 돈 때문에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예 넣는 걸 생각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. 생각보다. 당첨돼도 내가 5억이 없는데 어떡하지? 네, 그렇죠. 근데 자금 구조가 굉장히 유리하거든요. 왜냐하면은 아, 뭐 지금 네. 서울에 일반 매매를 하면 LTV가 한 40%잖아요. 네. 그럼 5억짜리를 사면 내가 한 60%의 현금이 필요한 건데 네. 청약은 5억짜리를 대면 10%인 5천만 원이 일단 계약금으로 필요하고 아, 10% 전체 주택의 10%는 필요하다는 거죠. 그렇죠. 네. 그 다음에 60%는 뭐 40%에서 60%는 중도금 대출로 네. 받아서 이제 3년 동안 시간을 버는 거죠. 네. 보통 입주까지 한 3년 정도 걸리나요? 넉넉 잡아 한 3년 걸리죠. 네. 그 공고에 보면은 입주 예정일이 나와 있죠. 나와 있죠. 네. 그때 보통 다 입주를 하나요? 그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전세나 월세로 이제 임대를 주기도 하고요. 아니면은 실제 입주하기도 하죠. 네. 그럼 예를 들어서 중도금이 중도금 뭐 5회차, 6회차 이렇게 나눠서 나오잖아요. 네네네. 그럼 그거 대출을 할 때 무슨 내가 담보를 뭘로 제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? 중도금 대출은 네. 이제 보증기관이라는 곳이 있어요. 네.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라는 곳이 네. 그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 보증을 서줘요. 음. 그래서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데 그걸 믿고 네.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그 허그라는 곳에서 네. 보증을 해주니까 굉장히 저리로 네. 그리고 뭐 심지어 이제 그 개인 신용이 문제만 없다라고 하면 웬만하면 다 되죠 대출이. 그게 담보가 없는 거잖아요. 아직 지어지지 않았으니까. 그렇죠. 네. 하지만 추후에 담보가 생길 걸 기반으로 그렇죠. 보증을 끊어가지고 그렇죠. 보증서를 끊어. 네. 지금 일종의 신용 대출이죠. 그렇죠. 일종. 네. 네. 그러면 그거를 5회차까지 받는 데 있어서 소득 요건, 네. 요즘에 뭐 DTI나 이런 것이 있잖아요. 뭐 맞죠? DTI나 DSR 네네. 그런 게 이제 도입됐다 그러는데 그런 거에 영향을 미치나요? 어떻게 되나요? 현재까지는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은 네. 적용되진 않고요. 네. 온전히 이제 보증서 발급이 정상적으로 됐냐, 네. 네. 그리고 뭐 소득을 일정 부분이라도 증빙할 수 있냐 없냐 그 차이 그것만 증명이 되면 충분히 나옵니다. 그러니까요. 사람들이 좀 무서워하는데 실제로 중도금 대출은 웬만하면 그냥 나오잖아요. 그렇죠. 웬만하면 네. 나죠. 그 중도금 대출이 일반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나오고 맞아요. 그리고 이게 그 돈이 있어야 청약을 하지가 아니라 돈이 없으니까 청약하는 거잖아요, 사실. 맞아요. 그죠? 돈이 없으니까 청약하는. 네, 돈이 있으면 피 주고 사죠. 그렇죠. 근데 돈이 없어서 청약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좀 그런 댓글이 남겨지면 좀 마음이 좀 답답함을 느낍니다. 근데 저 답은 하지 않고 그냥 좀 지우고 있거든요. 얘기하기 시작하면 너무 길어지니까. 네, 그렇죠. 그래서 실제로 DSR이나 뭐 DTI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죠? 네.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특수한 대출이고 웬만한 신용상의 문제가 있지만 않으면 모두 다 대출이 나온다는 거. 그리고 이게 규제 지역 아니면은 그 다주택자들도 중도금 대출 나오더라고요. 그렇죠. 60% 네, 다 네. 나오죠. 그래서 수익률이 굉장히 좋죠. 네. 네.
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그 비규제 지역에 분양권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. 네, 많습니다. 네. 그렇습니다. 여튼 돈 필요한 돈은 일단은 계약금만 있으면 청약은 시도해야 된다. 그렇죠. 10%. 네, 10%. 그렇죠. 네, 세상에 90% 그러니까 10배 레버리지죠. 그렇죠. 네. 10배 레버리지를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투자 방법이라고 네.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. 가성비가 굉장히 네. 뛰어난 투자 방법이죠. 네. 네. 소득 증빙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? 그 저희 어머님도 네. 소득이 없으신데 네. 뭐 작년에 카드 사용액으로 뭐 증빙이 됐고 네. 뭐 아니면 통장 잔고액 심지어 네, 이렇게도 되고요. 국민연금 받으시는 거. 연금 납부 내역. 네. 네. 그런 것도 되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다라고. 신용카드 사용액. 네. 근데 요즘에 이제 금융권, 1금융권이든 뭐 심지어 보험사들도 그 소득 증빙이 없으면 대출이 안 되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중도금은 조금 널널하네요. 그렇죠.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네. 그 보증서 기반으로 음.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네네. 현재까지는 네, 괜찮죠.